암이라는 게 결국 노화의 끝장판이라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암이 많이 걸리니까 발병률가 많아지는 거고,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거는 젊은 사람들이다.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 초과된 것들이 많죠. 항생제 남용 때문에 암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항생제를 어느 타임에 써야 되냐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를 남발하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이게 만성 감염으로 가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기계가 많이 발달해서인지 주변에 보면 여기도 암, 저기도 암. 왜 갑자기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저도 십몇 년 전에 이제 갑상선 암을 알았는데 기계가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잡아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암 환자가 통계적으로 늘게 되는 거죠. 첫째는 뭐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암이라는 게 결국 그 노화의 끝장판이라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암이 많이 걸리니까 발병률가 많아지는 거고, 아마 전 국민을 상대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 많이 발견되고, 갑상선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2000년부터인데 그때는 갑상선 암이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과에서 갑상선 외과는 인기가 없었어요. 환자가 네. 없어서. 근데 유방암은 많았죠. 유방암 검사를 하다가 어떤 교수님이 유방할 때 여기다 한번 대봐봐, 초음파를. 그러면서 급속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아하.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암이 많이 발견되고 조기 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좋은 거죠. 나이 들어서 걸리는 암이면 받아들이겠지만 젊은 환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통계학적으로 어떤 수치상의 근거가 있나요? 한 30년간 통계를 낸 게 있는데, 나이를 5살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25세에서 29세의 젊은이들이 암 발병률이 30년간 가장 높았다. 한 21%가 증가했다 그래요. 어떤 부위에 암이 많던가요? 전태암에 대해서. 어머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거는 젊은 사람들이다. 젊은 세대가 암이 생긴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 초과된 것들이 많죠. 아하. 안 좋은 쪽으로 음식 문화라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검진 안 했어요. 근데 그렇죠. 요즘 학교나 직장에서 무조건 다 하니까 요즘은 20대 후반의 대장암 환자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항생제 남용 때문에 암이 많이 생기고 있다. 어때요? 동의하세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우리 몸 세포의 10배가 넘는 다른 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장내 미생물이죠. 장내 미생물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도 있고 유해한 유해균도 있는데,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항생제를 남발하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 없는 균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어떤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이게 만성 감염으로 가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는 항생제에 의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교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암은, 호르몬과 관계 있는 암들은 더 발병이 잘 될 수 있겠죠. 제가 감기 걸려서 뭐 콧물이 누렇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이제 항생제를 먹으라고 주면 저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아, 냅둬라. 이제 저는 이제 좀 안 먹는 자는 주의인데 우리 남편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선생님은 항생제 어떻게 드십니까? 우리 집하고 거꾸로네요. 우리 집사람은 약순이에요. 머리만 아프면 타이레놀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안 먹는데, 항생제에 대해서 참 이게 처방하는 의사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환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감기 같은 경우에 항생제를 쓰는 거는 세균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건데, 노란 콧물인데 이게 어느 정도 노란지에 따라서 항생제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저는 녹색이 돼도 안 먹습니다. 그건 아닌데, 녹색은 이게 녹농균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균인데, 아, 그래요? 위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생제 내성균이 나오면 염증, 고름 같은 게 녹색으로 바뀌어요. 없습니다. 저는 고름도 없고요. 네. 그래서 항생제를 어느 타임에 써야 되냐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사실 있어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 걸리면 일단 엉덩이 주사 하나 맞아야 돼. 네. 그냥 약만 주면은 섭섭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많이 쓰는 건 맞는데 예전보다 점점 줄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유독히 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환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학교에 가서 외국사람 만나보면은 하루에 뭐 10명, 20명 환자를 본다 그러면, 아이고,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대학 100명, 병원은 200명이죠. 뭐, 개인 병원도 7, 80명은 네. 봐야지 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환자도 많겠죠. 그게 이제 물론 암의 발생 자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살잖아요. 이 네. 좁은 나라에서 무한 경쟁으로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동이라든지 힐링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예요? 술, 담배 많이 하겠죠. 그리고 살이 찌겠죠. 이러한 그 환경적인 요인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꼭 우리나라가 자리가 나빠서 암이 많이 생기는 나라다. 누명을 쓰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암을 한번 겪었지만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청천벽력이었다. 특히 췌장암이나 이렇게 어려운 암인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암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관계. 처음에는 이제 부인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나처럼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오진일 거야. 또 다른 그렇죠. 병원을 가죠. 돌팔이야. 또 다른 병원 가. 여기도 돌팔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암인가 보네. 그럼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모든 걸 거부하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20년 전과 지금에 비하면 또 많이 달라졌어요. 20년 전에는 암을 진단받으면 환자와 보호자가 상담하러 올 때 대여섯 명이 따라와요.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나는 잘못할 게 없다는 거를 나는 뭐 나쁜 것도 안 먹고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은 그냥 혼자 오세요. 기껏해야 배우자랑 같이. 대부분 혼자 오셔서 상담하시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근데 배우 사람이 걱정만 하고 노력은 안 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본인이 해야 될 거, 대학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그걸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확실히 결과가 다릅니다. 암에 잘 걸리는 성격도 따로 있나요? 보통은 말을 못하고 남들한테 굉장히 참는 분들이 발병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거를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 때 막 받아 적고 막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지 말고 들으시고 필요하면 내가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그래도 계속 적어요. 그리고 정리를 쫙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실 거냐고. 그런 거를 내려놓으시라. 그래서 집착하는 성격, 용서를 못하는 성격, 특히 남보다 자기를 용서 못하는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치료가 잘 되는 성격은 또 어떤 분들이? 우리 병원에 지금 췌장암으로 6년째 오시는 분이 있어요. 췌장암이 6년? 예. 처음에 황달로 응급실 가서 수술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항암도 하고 우리 병원 치료하면서 6개월 후에 수술을 하고 지금 4년째 항암도 안 하고 모든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요? 정상. 그분은 그래요. 지금도 6년 전에 나하고 약속했던 대로 똑같이 하세요.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치료하고 이 식이요법을 6년간 그대로 지키세요. 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원장님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뭐 그래서 제가 어쩌겠습니까? 원장님 믿고 저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치료할 때 유튜브로 음악 들으시고 그런 분이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분? 그렇죠. 그리고 의사 말씀 잘 듣는 분? 그리고 내려놓음. 내려놓음.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식 같은 거 느끼고 오늘 내가 나쁜 거 하나 먹었어 뭐 이런 거. 검사에서 이거 왜 조금 올랐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지연 말단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거 뭐 유튜브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뭐 먹으면 안 된다는데 아주 세세하게 신경 쓰는. 그런 분들이 예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암 치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밀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날까 걱정도 되는데 한편에서는 흰머리가 오히려 검은 머리가 나더라 하시는 분도 있고 참 각양각색이에요. 표준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그 암세포 중에서도 휴지기에 분열하지 않고 있는 세포는 공격 못하고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 암세포만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 중에서도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점막세포, 그리고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골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항암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제 탈모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탈모의 정도는 다르지만 표준항암 치료를 하면 거의 다 탈모는 되세요. 그러나 이게 이제 항암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납니다. 나는데 예전과 똑같이 나느냐? 그렇기보다는 조금 옛날과 다른 머리카락이 나는 거죠. 굵기가 얇다든지, 뭐 색깔이 조금 뭐 옅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지만 나기는 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그 암에 걸리면 물 맑고 경치 좋고 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채소 많이 드시고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런 생활이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예,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다른 건 다 잘라도 되는데 이거는 못 자른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식이요법 열심히 하고 공기 좋은 데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아, 그러세요? 좋은 생각인데 수술, 항암, 방사선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고 그때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인터넷 보니까 뭐 나는 산에 가서 암을 정복했다. 수술을 안 하고 그 봐라 안 하길 잘했지. 이런 빅마우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많이 오거든요. 70, 80%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과 증상을 혼돈해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으면 인정 못하는 거야. 내가 뭐 기침도 안 하고 그랬는데 무슨 폐암 말기래. 나 밥도 잘 먹는데 무슨 위암 말기야.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기면 증상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렸어. 그럼 산에 가. 그러면 옛날에 막 쓰레기 같은 음식 먹다가 나름대로 좋은 음식 먹을 거 아니에요? 운동 안 하다가 좋은 이제 막 운동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위에서 막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체중도 조절이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면 다 떨어지고 피부도 막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암도 나아가고 있고 나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실제로 검사해보면 몸은 좋아지는데 암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암 환자분들 막 통증 올 것 같잖아요. 통증이 오는 암 환자는 정말 진행된 암 환자 중에서도 일부예요. 대부분 다 진통제 안 드세요. 왜냐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 파이브는 저 껍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이면 간 가운데 아무리 이 종양이 커져도 안 아파요. 근데 통증을 느끼는 요 껍데기에 암이 닿아서 얘 자극을 하면 그때 아픈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보완대체의학, 뭐 식이요법을 강조하는 의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학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한 다음에 또 하면서 보조적으로 함께해서 병합 치료를 하는 것이지 수술을 하지 않고 이걸 한다?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게 하다가 병이 악화되면 하나뿐이 없는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통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하셔야 된다.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